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아주 힘차게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미쳤고요. 미쳤다. 와 정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상관도 없지만 6,000포인트 어제 코스피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6,300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 정말 여러 가지 밈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결국 강남 상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요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뭐 그런데다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 또 맞아요. 찍었습니다. 67%. 뭐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신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접도 그렇게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얘기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보면서요. 김상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뭐 공약을 넘어서는 이 코스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게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따 그 너 얘기 소외돼서 해드릴게요. 어떡해. 네, 정말 저는 솔직히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좀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그 옆에 정기환 스픽스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지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봐요? 안 나와요, 왜 우리? 나하고? 네. 구조 조정이 돼서 스픽스에서 2개 나가던 거 하나를 줄었고 오늘은 대타로 갑자기 그래요? 오후에 전화가 와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냥 앞에다 대놓고 그냥 질러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 욕하는 건지. 그 앞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저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방송계에서 구조 조정은 굉장히 일상화됐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이야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맞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자, 주식시장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6,000? 우리 어저께 사실은 방송하면서 우리는 뭐 거기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만은 부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좀 전에 무슨 증후군이요? 포모 증후군. 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소외됐을 때 사람들이 유행에 뒤처진다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소외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저는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항상.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데 네. 왜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믿었지? 그래서 왜 이 지경이 됐지? 아니, 말은 믿었는데 우리가 좀 느려. 느려. 약간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싹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딴 일이 많다 보니까 아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주식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선될 줄 알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은 다 한 네? 90% 이상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90%나요? 네? 얼마치예요, 그게? 뭐 하여튼 뭐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다 샀는데 어?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쓸 돈은 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막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 안 봤어요. 윤석열 때 그냥 너무 바쁘기도 몇 했고. 년을 묻어놨다는 거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예. 와, 야. 그때는 되게 싸게 샀을 텐데. 그렇죠. 지금 어느 시점에 그때는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8,000 전자 뭐 그러니까 지금 한 4배 네 배, 올랐네. 네 배. 20만 원. 뭐 근데 이제 58,000원에 다 산 건 아. 아니고 6만 원, 7만 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기 자산의 90%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금융 자산. 금융자산에 적으면 얼마예요? 예? 비밀입니다. 자칫하면 집 한 채 사시겠네. 야,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상승하는 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지난번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네. 경제 프로그램에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에 국민의힘 패널하고 같이 막 이렇게 토론하는데 주가 5천 시대 열겠다고 얘기했던 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180% 올랐어요. 그 시절에. 뭐가 불가능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돈이 없어서 안 샀네. 근데 저는 네. 경기도 있을 때 이재명 도지사랑 같이 일해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 경제관이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도지사 때 항상 무슨 얘기 하냐 하면요. 그 기업하는데 쓸데없이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고 뭐 하지 마라. 이 시장을 공정하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그 뭐 기본 얘기하잖아요. 기본만 잘 지키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정말 경제도 발전하고 뭐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데가 그런 곳이다. 괜히 아이디어 내지 말라는 거 우리 보고. 그렇지, 맞아요. 저는 그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그렇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불공정한 그 관행에 대해서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는 거죠.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정기현 대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 아니요, 저는 요즘 뭐 김재호 대변인을 비롯해 주위에 주식에서 돈 번다는 분 보면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그쵸.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야, 그러면 주식에서 돈 벌면 다른 쪽에도 이제 뭔가 훈풍이 불겠구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당장 뛰어드는 것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판단은 좀 별도로 하더라도 요즘 돈 버는 사람 많이 생기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정책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국부가 엄청 늘어났어. 아, 국민연금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연금 걱정 안 해도 된다. 국부가 이렇게 뭐 2배, 3배로 늘어나면은 연금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사는 것이니까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저한테도 맞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안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보다 그렇죠, 혹시 그렇죠.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다른 쪽으로도 오니까 꼭 여기에서만 이겨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또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주식 시장만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경제 성장도 함께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께 기회 드릴 겁니다. 저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오르고 뭔가 좀 경제 청신호가 켜지니까 보수 커뮤니티에서조차도 대통령을 이제는 갓제명, 뭐 대제명, 신제명 이렇게 부르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지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야, 저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저게 엠팍이라고 하는 보수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인데요. 워낙 사실 보수 커뮤니티들은 맨날 대통령 욕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쪽 네, 대통령. 근데 저기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박수 치시고요. 이렇게 좋은데 또 신동욱 최고위원인가요? 국민의힘. 네. 이분하고 나경원 의원은 또 엄청나게 욕을 바가지로 했더만요. 우선 먼저 한번 신동욱 의원 얘기 들어볼게요. 법원장들도 이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사진 보시죠. 코스피 6천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코스피 6천 시대에 법 왜곡죄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에 사심죄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눈앞에 잔치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 국가의 대들보가 썩어내리고 국가의 곳간에 뒷문이 열렸는데 이 코스피 6천 시대라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기현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6천 돼서 좋다. 근데 왜 니네는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대신 설명을 하면 코스피 6천 만들어 놓고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도록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받게 돼요? 대통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걸 바라보던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이야 정말로 국힘에서 드디어 주가 6천 자랑을 해주고 있구나.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저 발언에서 6천을 기정사실로 바라보는 것. 거품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곧 대폭락 장세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6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국힘 최초로 6천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국힘이 대단한 올 발언을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은 본인들도 주식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댓글에 오신 분들 내가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전환길이 나와서 막 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뭐 국가를 뭐 바로 세우고요? 애국심요? 아니죠. 슈킹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주식 투자 솔직히 국힘 쪽의 성향이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성향이 더 많이 합니까? 규모 민주당 성향이 많이 합니까? 국힘 쪽이 더 많이 합니까? 네. 누가 지금 돈 벌었습니까? 돈 버니까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욕은 안 해야지. 아까 고맙다 그래야지. 돈을 벌게 해준 사람한테 왜 욕을 하지? 뭐. 속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 더 잘하라고. 그럴까요?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도 됐으면 국민들이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재판소원제, 네.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네. 그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조인들은 그게 관심이 많겠죠? 그렇죠. 본인 면이 안 서고 본인 처벌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대법관들은 헌법재판소보다 뭔가 위상이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면이 안 서는 거. 그런데 국민들이 재판소원을 하던 법 왜곡죄를 하던 그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닌 걸 가지고 주가지수 저 급등세 비교하는 것은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은 일단 그냥 좀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좋은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범한테 물려갔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저러고 떠들고 있네. 그러니까요. 범하고 자, 같이 그냥 가든가. 예, 고려 쪽부터 하는 얘기지만 밥이 네. 하늘이라 그랬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쌀밥에 고깃국 먹게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지금 거기다 대놓고 기분 좋은데 거기다 침 뱉고 있는 것 어, 같아요. 멍청아, 그게 아니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멍청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바로 가야지. 네. 제가 혹시 신동욱 의원하고 친해도 됩니까? 아, 친해요? 예전에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좋아했던 정치인이고 저분이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해박하고 실제로 똑똑하기 때문에 저 발언의 이면에는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이제 기자 출신 앵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언론인 국견이-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과 국힘의 현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인정할 수 없는 그것도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저 발언 자체만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하는 것은 좀 뭐 그렇다 이런 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처음에 5천 달성한다고 공약을 내놓았을 때 나경원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이재명이 외친다. 마치 신기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재명식 코스피 5천은 모래 위의 성이다. 이재명의 코스피 5천 약속은 기초공사는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도 5천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랬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이재명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코스피 5천 넘었고요. 6천도 이미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로는 세계 1위고요. 시가총액이 5천조를 넘어서면서 프랑스를 추월해서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이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런 또 시대착오적 발언을 해서 우리들에게 참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긁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살 수가 없는데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흐름이나 추세가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책의 일관성은 실제로 프랑스 지금 비교하고 독일도 비교하지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에서 지금 역동성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혁신 역량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잠재 성장 또는 잠재적 투자 가치가 대한민국과 독일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옷이 맞다. 당연하죠. 지금 이것은 뭐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국민이 아니라 이제 AI 시대에 누가 최적화되어 있느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직전 갔을 때 폭스바겐 공장에 갔는데 거의 한 4,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에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테슬라에서 전기차가 나오는 거 보고 CEO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직접 국회의원하고 같이 갔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자동차를 하더라도 다 자동차는 독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철벽 같은 그런 맞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 독일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있고 테슬라 같죠? 한국 같죠?
이제 일본도 따라왔죠. 일본. 독일도 이제 따라오는 형국이니까 독일에서는 뭐냐? 아,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아니었나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는 야, 이거 대중들이 심리 게임을 하지만 이렇게 오를 수 있어라고 하는 한 측면,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거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제 바뀌었다. 만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만을 넘어서서 일본하고 똑같이 하면 만, 뭐 대만하고 하면 12,000, 뭐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시가총액과 그리고 자산총액,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네. 이 밸런스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따져보면, 이제 많이 고지다라고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뛰어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 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님께서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문상돌님도 코스피 2,300일 때 삼성전자 500주 샀거든요.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셨고요. 이분 팔면 안 됩니다. 계속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 책임 못 지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러지? 제가 이광수 대표한테 그렇게 들어서 오를 때는 팔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자, 문감리님, 대통령님 민주당 탈당하셔가지고요. 보수, 중도, 진보 다 통합해서 창당해주세요. 이러셨고요. 아, 이 얘기도 또 좋으네요. 네, 소백대추님. 시민들은 강건녀 불구경이네요. 속상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님이 하니까 뭔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고, 또 하나. 저는 부동산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게 대단한 그게 더 거예요. 그 반가워요. 누구도 못 잡았다는 그 부동산을 결국 대통령이 새벽에도 밤에도 열심히 엑스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면 한다는 걸 보여준다. 이러니까 진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요. 자, 오늘 좀 짧은 단신들이 많아서 요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용산에서 이 세관과 이 마약 범들 간에 이상한 담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산에서 이거를 찍어 눌러가지고 내가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 이문정 동부지검 검찰청장이 이 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수사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없었다. 실체가 없다. 실제 백혜룡 경정이 답정너와 같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개입해가지고 이 세관과 이렇게 짜고 마약범들이 뭔가 움직였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원석 총장이라든가 한동훈 당시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다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혜룡 경정 측에서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 합수단에서 수사한 과정 관련해가지고 백혜룡 경정을 오히려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사 지금 감찰 진행하고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우리가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김지호 우리 대변인님?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박정훈 대령이 지금 뭐 승진도 하고 군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계엄과 내란에 참여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승진한 사람까지 다 지금 중지되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지휘하는 대로 따르는 게 그게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정치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근데 결국은 그것들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이 아닌 분이 네.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소신이나 본인의 믿음 이걸 가지고 공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 간에 좀 마찰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백혜룡 경정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에 정말 미심쩍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또 누굽니까? 근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본인도
본인이 믿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라는 게 결국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합수단에서는 26일 세관 마약 뉴스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의혹들이 모두 추측성 주장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출범했던 합수단에서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레시던트 조직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들여올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경찰과 검찰 지휘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여기에 임은정 검사가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실제 수사를 했고 또 실제 백혜련 경정도 그럼 가서 네가 한번 직접 해봐라라고 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거기 가서 수사를 직접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백혜련 경정은 이거 나 인정 못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백혜련 경정 얘기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제3의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즉 수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련 경정이 같이 투입됐는데 백혜련 경정 들어가자마자 이 수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위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참여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문제 많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제 같은 이 지점을 김조 대변인이 하는 말씀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낸다면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누가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은 검찰 주도로 이루어졌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경찰 출신의 백혜련 경정과 충돌이 있었을 때 제3의 기관이 뭔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백혜련 경정의 얘기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들어야 하고 이것이 실제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임은정 검사가 주도하는 그 수사 예를 들어서 팀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미 특검이 출발해서 3대 특검을 했는데 파견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미 특별검사 자체가 그 수사를 맡는 파견 검사들한테 포획이 돼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도 많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다고 보면 이것이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라는 데서는 저는 유보적이고요. 백계롱 경정이 하는 얘기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이 또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좀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견이 조금 좀 다 다른.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로만 보면요, 백혜련 경정의 주장이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탄핵 그리고 또 내란 국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윤석열이 행했던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폭정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혜련 경정의 주장을 굉장히 확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는 뭐 백혜련 경정의 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 인정해요. 네. 왜냐하면 검찰 중심으로 한 합수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백혜련 팀을 딱 별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하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수사팀을 별도로 꾸리게 만들어줬으면 최소한의 수사 결과를 내놔줬어야 한다.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팀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네. 그거와 관련된 검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라도 최소한 내놨어야지 된다. 그래야 백혜련 경정의 말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합수단하고 싸운 것밖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결이 돼버리니까 네. 백혜련 경정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서는요. 오히려 백경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백경정이 과거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 자료는 기록에 넣지 않고 허위 내용의 수사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또 백경정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찰 특수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과 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 방식에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히려 백경정 측에서는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마약 게이트를 덮어준 것뿐만 아니라 가담한 검사가 수사를 맡고 이를 공식적인 발표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방대한 수사 자료를 수사팀장이 전부 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됐거나 잘못됐다면 얘기를 하고 보완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협업이다. 고의적으로 수사 자료를 누락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좀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중에 좀 후폭풍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 마약이 일단 들어온 게 뭐 수차례에 걸쳐서 뭐 6명이 몸에다가 뭐 최대 뭐 20kg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왔는데 아마 이제 대여섯 차례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못 잡았냐고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들어와서 운 좋으면 다 패스하느냐? 특정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뭐 진술을 뭐 강요했다거나 뭐 이런 거 이제 답정려 말고요. 그러면 마약이 그만큼 들어왔으면 그 마약이 어떻게 통관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관세청에서 얘기를 한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라는 거 외에 그럼 왜 대한민국 CCTV는 무엇이며 거기에서 통관하고 검색하고 그 많은 양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못했느냐라는 것에는 최소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왜 답변을 주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나온 소식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진관 부장이 재판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이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를 했는데, 감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감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죠. 그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이진관 부장이 직접 재판정으로 가서 김용현 변호를 마쳤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집행을 해서 15일, 물론 먼저 그 완벽한 15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5일에 감치 집행이 이루어진 거는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그 감치 집행을 피했는데요. 우리들이 전부 다 결국 권우현 변호사도 쫓아가가지고 감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15일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서 집행을 못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 법원 조직법과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치 집행은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19일자로 이미 집행 시한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들의 난동이 11월 19일 날 이루어졌었고요. 그 당시 감치 명령이 이루어졌었는데 권 변호사와 달리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은 지난번에 집행이 됐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그때부터 종적이 묘연하고 도망 다녔나 봐요. 그래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15일에 집행할 수 있는 날짜는 지났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이 난동, 그러니까 감치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난동을 부렸다는 혐의로 5일이 추가적으로 더 감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건 아직 살아있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비겁한 자죠. 네.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게 판사를 조롱하고 비판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떳떳하게 나와야 되죠. 아니면 변호인을 그만두던가. 근데 재판에도 안 나와. 어디로 갔는지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하상 변호사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뭐 그 정도 상황이니 그러니까 종적을 감추고 어디로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가기가 싫은가요? 자기가 물론 이제 자기가 검사는 아니지만 변호사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패소해서 그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던 사람인데 자기 감치 명령 15일 그거 피하겠다고 이렇게 구차한 행동들을 보여야 맞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지를 말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3월 4일까지 집행 가능한 감치가 5일 더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라도 나와서 15일은 어떻게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냥 나머지 5일은 떳떳하게 받아라. 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도망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있었고 결정이 났어도 얼마든지 법을 피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감치가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즉시 구치소로 보내는 그렇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감치를 그 상태에서는 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걸 그러면 감치 집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 재판장이 가서 합니다. 재판장이 하는데 그러면 일단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인신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 거를 경찰이 하는 건지 구치소가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있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법원 사법경찰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고 도망가서 저렇게 한 3개월 정도 숨어버리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감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집행하는 기간이 누구이고 며칠 동안 안 오면 거기에서 곱하기 한 100 정도 하는 겁니다. 그 열흘이 10일, 100일 정도 살도록 하면서 뭔가 개정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 이게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진짜 좀 사실은 일부러 도망을 다닌 것이고요. 실제 권의원 변호사는요. 도망 다니면서 법원에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동안은 재판에 나왔었는데 이날 운 좋게 이제 본인은 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하상 변호사가 잡혀갔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6번 이상 재판이 열렸는데 한 번도 안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현 전 장관이 2월 19일 날 징역 30년 선고받았잖아요. 그날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 김 전 장관 쪽에 김지미 변호사가 16일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권의원 변호사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되지 않는 곳에 있어서 우리도 정확한 소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지 않는 데 있다고. 법원을 우롱했다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 감치 선고 있은 날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을 왜 정해놨나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네. 상식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재판의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변호사가 지금 가만 보면은 감치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치가 된 이유가 재판정을 조롱해서 감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정을 조롱을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재판정을 조롱한 꼴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이게 정말 변호사의 어떤 전반적인 그러한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변호사 자격을 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고요. 능희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죠. 네. 이거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놀라워요. 예, 저도 사실 3개월 안에 안 하면은 그 기한이 만료된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법을 우롱하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저렇게 악용할 것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감치를 하면 현장에서 좋지 않은 거, 좀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법원에서 재판에 깽판을 치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도망가면 지 산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법을 조롱한다? 조롱 좀 약하지 않습니까? 법을 능멸하고 있는 그걸 자신은 자기를 홍보하는데 또 쓰잖아요. 네. 마치 정치범이 도망가서 양심수처럼 행동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제일 우선이다. 자, 그럼 감치 제도를 완전히 바꿔라라고 이제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사이에 찾아보니까 법원이 집행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서 감치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구치소로 인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행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집행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치 집행을 받더라도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처럼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감치 집행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실제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이렇게 하고 3개월 그냥 지나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네. 그걸 지금 악용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뭐 형사 피의자나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악용하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3개월 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 규정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권의원 변호사 승리를 축하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하는 이런 근데 부끄럽다고 해야 이제 될까요? 변호사가 이런 행태를 벌여서
감치를 당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 권 변호사가 한 것인데 저는 네. 좀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변호사로서 정말 품위를 손상시키고 전체 변호사의 명예를 시출시킨 사건이잖아요. 좀 네.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주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NBS, K-스탯 리서치 등등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요, 완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17%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 보면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여기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45% 지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7% 지지.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과 빨강색 지표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주 대비 민주당은 4% 올랐고, 국민의힘은 아니라 3주 전. 3주 전, 네. 네. 2월 첫째 주와 오늘이 2월 넷째 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원래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주에 한 번씩 하는 설기간이 건데 설기간이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설 때문에 이제 한 주가 밀린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17%로 장동혁 대표 체제 이들이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나요? 역대 최악이죠. 17% 같으면 이제 27주 전에 19%로 떨어졌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했는데 이제 17로 갔으면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보나마나인데 이것을 단순히 어느 쪽은 망하고 어느 쪽은 대박만 남아있네라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역사적인 중요한 분기점에 접어들었다. 국힘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는데 이것을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국힘이 해산되느냐 아니면 민심에 의해서 국힘은 자동으로 소멸하느냐 이 기로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을 지금 너희들 왜 이래 라고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더 이상 국힘이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일단 경고가 아니고 실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하여튼 실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6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중도층이 대거 옮겼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도층이 아니라 국힘 지지자들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 60%가 나오고 뭐 국힘 지지율이 오히려 훨씬 더 떨어지는 거. 대구 경북도 지금 뭐 국힘 민주당이 똑같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제 국힘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정책의 성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국힘은 이미 끝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이런 국정에 이제 동반자로서 참여하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죠. 네. 대구도 만약에 통합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구 경북이 분리된 선거가 나오면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우선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20대 이하에서만 긍정평가가 48% 정도였지, 나머지 연령대는 전체적으로 다 훨씬 과반이 넘게 긍정평가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역별로 가장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5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이번에 17%를 기록해서 지난해 8월 1주차의 16%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질렀고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되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43%,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42%인데 이 민주당이나 진보층에 물어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70% 정도 좀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지금 뭐 일각에서 혹은 내지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뭐 불만이 많네 어쩌네 이런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반증하는 거고 민주당이 굳건하게 당청 간의 관계가 매우 좋고 분열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대표가 잘하고 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과 그런 정당의 당대표의 권한은 좀 다릅니다. 행정부 수장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당대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별로 다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또 원내를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의사결정도 최고위원들이랑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청래 당대표지만 그 모든 게 정청래 당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인사도 다 대부분 의원들이 추천하거나 뭐 상임위에서 추천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네. 대통령처럼 일일이 결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 물론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지만 약간 느슨한 그러니까 중앙집권제와 봉건제 약간 그렇게 나눠 가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니 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권한을 나눠 가지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저 방향으로 될 수 있는데 행정부가 진행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행정부에서 안을 내면 또 의회에서도 아무리 여당이지만 이견이 있어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모든 책임이 정청래 대표가 다 뭐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욕도 대신 먹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다 감안해가지고 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너무 그래도, 당대표를 네. 너무 당대표를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아니, 안 저도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데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실제 지승호님이 정청래 대표는 유튜브 여론들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던데 결국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하시고요. 메탈사나님도 갈라치가 리박 신천지였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자, 보여요. 상하 좌우를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하고 지금 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졌나? 네. 수습을 잘했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습이 됐거나 네. 당대당 통합 이슈입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됐거나 이제 당원들이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었을 때 이것이 더 큰 파열로 가지 않고 수습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수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방법은 당 내에서 분란이 줄어들고 뭔가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충돌이 극대화되면서 계속 이게 감당을 못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당 지지율이 대표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습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네. 지금부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당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텐데 정청래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지지율이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똑같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단면으로 보면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약간 억울한 측면에 대한 뭐 그런 것이다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잘 끌고 가고 수습이 잘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수를 좋게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제가 요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수습이 잘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면 그 합당 과정 근 한 달 동안 본인이 누구 탓을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대표가? 그럼요. 네. 누구랑 분쟁 일으킨 적이 있어요? 아니 정청래 대표의 성정상 네.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를 비난했어. 가만히 있으실 분입니까? 그런데 당대표이고 우리 당을 사랑하니까 많은 공격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만 하셨어요. 물론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과 뭔가 수기가 안 된 부분 그것은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아쉽다.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지적을 하니까 사과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로 욕먹고 그 정도로 본인이 당대표로서 책임을 졌으면 이제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겁니까? 이기는 민주당 해야 되는데 그냥 당대표 물러가라고 하고 뭐 대통령 계속 이러니까 패널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방송 저 방송 나가가지고 계속 욕만 먹으니까 저는 좀 이제 쿨다운 이기는 민주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원팀. 맞습니다. 제가 제일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71%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건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갈등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뢰는 아직까지 확고하다. 이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 내고 정청래 대표도 또 공치모 모임과 관련해서 당 조직으로 아예 흡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파열음으로 가고 좀 시끄러웠던 당을 좀 잘 수습하고 정리해가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더 사실 나갔더라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차이다. 이런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좀 하고 싶고요. 다만 약간 불안한 요인은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리면은 너무 좋은 것만 얘기했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당 소속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청래 대표 지지율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호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요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호남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광주 전라가 긍정평가가 61, 부정평가가 19, 모름 무응답이 20이에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네. 예. 모름 무응답 20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 서울은 16, 인천 경기 11,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판단 유보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호남에서 정 대표의 긍정평가가 61 나왔다고 하는 건 민주당 지지층하고 또 다른 결의 뭔가 움직임이 호남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합당 국면에서의 약간 시끄러웠던 측면,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주도적으로 수습하거나 아니면 당원들이나 뭐 요즘 류 이재명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막 갈등할 때 정 대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해줬으면 그 공을 오롯이 정 대표가 가져갔을 텐데 그 대통령이 먼저 수습하면서 같이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가니 조금 그 효과가 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호남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바라볼 때도 좀 이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가 당무 운영할 때 좀 덜거럭거리거나 아니면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으면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정 대표 원래 유머도 많고 유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웃고 좀 다독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잘 보여주면은 호남에서도 좀 더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호남에서도 신뢰도가 매우 높게 지금 60 몇 프로 나왔으면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효능감을 맞아요. 많이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 응원하는 분위기였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이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할 때, 경선을 할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댓글 부대라고 해야 되나? 댓글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정말 시끄럽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때도 한 70% 정도 되게 지지도가 나왔던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아까 지승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안 좋은 말이 되게 많아. 근데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봤더니 약간 좀 거친 방식으로 이게 조금 따독따독하면서 같이 가지를 않고 거친 방식으로 이제 뭔가가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마디씩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치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조금 되게 그냥 아주 사소한 절차 문제거든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것만 조금 잘했으면 사실 문제 없을 텐데, 오해를 안 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다들 말들 하기 시작하면서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치모에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 모임을 유지하기는 하되, 다만 이미 당에서 당 기구화를 시켰기 때문에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 이 모임을 유지는 하겠지만
당의 특별위원회 및 국정조사를 총력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화합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보여줘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식에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의견을 내고 이것이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는 과정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검찰 조작 기소 특위를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공소 취소 모임이 없었겠죠. 당에서 그걸 못하니까 이걸 주도하는 사람은 야, 사적 모임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럼 공소 취소가 우선이 아니고 그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 어쨌든 수사도 안 하니까 이것들 압박 넣어서 수사해가 구속시키고 나서 그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공소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프로세스인데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이 갖는 대통령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 당내에서 검찰 조작 기소 특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통합적으로 뭔가 결론이 난 거지 않습니까? 네. 당대당 통합 문제도 똑같죠. 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당대표가 권한이 있죠. 당대당 통합을 정치적 결단에서 할 수가 있죠.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바깥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19일 동안 했거든요. 19회 동안 싸웠는데 그 뒤에 결국에는 접고 정리가 되어서 아직도 그것이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 감정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이것도 해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당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를 해내는데 누구 때문에? 우와, 집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당원들 의견도 셉니다. 너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이것이 결국 수렴돼 나가는 과정의 이 합리적인 결론을 만드는 이 프로세스가 민주당에 살아있다. 특정 개인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당대표가 하는 것도 안 된다. 와,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 보고 하면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이제 국민 보고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되겠고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 되게 좋고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도에 있는 혹은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는 대통령의 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자체 선거 이제 얼마 앞에 안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쭉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잘 오히려 확실하게 정리되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모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혹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혹은 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계속 생기겠죠. 당장 후보 간의 조율이나 이런 거 뭐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전략 공천이냐 뭐 이런 게 많이 복잡하게 생길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우리 정책 대표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장 현안으로 있는 거 인천 문제 어떻게 할게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구도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 그 남은 지역구 연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누구를 죽이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길에 대한 연구를 하면 저는 정책내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좀 강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와서는 당에서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은 또 그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책내 대표가 대표직 수행할 때는 정말로 잘하도록 우리가 박수 치면서 좀 밀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충격 때문일지 이정영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모두 물러나라 지선 불출마를 요구해버렸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아예 선거에서 지려고 작정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 했죠. 드리는 말씀 하면서 그동안 지역과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은 지금 위기입니다. 공천 심사 이전에, 공고 이전에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이 됩니다. 후배들에게 길이 되고 당에는 숨통을 틔워주며 국민에게는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물러나라. 내가 새롭게 다 혹은 내지는 장동혁 대표가 꾸리는 사람으로 몽땅 다 선거 치르겠다. 우리 팀만 와라.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아니 총선 때 저런 개혁 공천을 하고 뭔가 인적 쇄신을 했으면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 꼴로 됐으면 윤석열이
그렇게 계엄까지 저지르고 탄핵까지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려도 정말 못 차렸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외면받아도 그 작은 지방 권력까지 TK와 수도권 일부에 있는 그 지방 권력까지도 철저히 자기네들이 각자 도생으로 나눠 먹겠다. 주류가 아니면 다 제명시키겠다. 공직도 용납하지 않겠다. 여기에 반항하면 전부 다 윤리에 제소해서 중징계 내리겠다. 이게 얼마나 속 좁은 정치, 못난 정치입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얼굴에 철판 깔고 네. 정말 완장 차고 앞잡이 노릇을 할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더 국민들에게 매를 맞아야 됩니다. 때려주십시오.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애끼. 표로 때려주십시오. 표로 때려줄까요? 네. 그 불출마 요구하는데 그래서 전 바람잡이로 나선 것 같아요. 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차피 저쪽 한쪽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다 희생을 요구하면서 바람을 잡아주면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공천 탈락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바람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당의 신뢰가 있나요? 저 별로 신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관위원장 자체가 권위가 별로 없는 데다가 이정현 위원장은 옛날부터 그냥 입버릇처럼 물갈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 지난 총선 때 그때 이뇨한 위원장이 있었잖아요. 네. 영남권 중진들 출마하지 마라. 뭐 친윤 불출마 요구. 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당이 또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당이 그 분란만 더 커지는 상황이 왔지 결국은 물갈이 못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오히려 시끄럽게만 만들고 효과는 별로 없는 그냥 누구든 전략공천 형태로 낙하산으로 넣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선거 이기는 국면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자, 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드디어 국민의힘의 이 정말 무지막지한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 왜곡죄가 통과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중에 하나인 이 형법 개정안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이 그 통과된 것을 보게 되면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이 된 것인데요. 찬성이 95.88%, 반대가 1.76%, 기권이 2.35%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곽상원 의원이라고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여당에서는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이 수정된 법 왜곡죄에 대한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기권을 했고요. 민주당의 유일한 반대표 아까 말씀드린 곽상원 의원이고요. 진보당의 손솔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무소속의 최혁신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네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들 이제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아마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이러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에 한 획이 그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법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이제 위헌 논란은 사실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제대로 네. 심판했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그럼 혐의를 적용할 거냐 이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의 판사와 검사는 그 어떤 그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고 모든 걸 법과 양심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안 문구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조금 더 명확한 상황에서 진짜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판단이 될 때 제 식구 감싸기 못하게 만드는 조항으로라도 살려둬야 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까지 저는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마치 이 국민의힘 쪽은 러시아하고 북한 이런 데 있는 법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자 잡아와 그러면 막 잡아가지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료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도 타고 그 정도가 완전히 지나쳤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가 가능한 법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사법적 절차를 다 거친다는 뜻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그냥 설렁설렁 잡아오면 내가 그냥 감옥에 넣어줄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엉터리 판결 엄청 많이 해서 없는 제도 만들어서 기소하면은 그걸 판사가 땅땅땅 해가지고 감방에 쳐넣는 그 사람들이 처벌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법 조문이 위헌 소지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게 왜 만들어져야 하느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네. 박은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김용민 변호사는 진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날고 기는 법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을 바깥에서 법조인들이 다 만들어서 판사, 검사 출신들이 정리했는데 야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진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위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그것이 아닌 진짜 비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 법 왜곡죄가 통과했다는 것은 그 법이 완결된 구조가 아니면 다음에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 출발이 뭐냐. 그럼 이거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 나와서 조희대가 하는 재판 여러 사항들을 대해서 야 이거 맞나? 그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여기에 동의를 하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과하다. 두 번째, 오늘 통과가 됐다는 것은 압도적 다수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눈치 안 보고 정치적 책임 지겠다 그러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가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바꾸라. 이렇게 하고 자신감 있게 저는 밀어붙이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사법개혁 중에서 3법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개혁안 관련해가지고 보고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개혁안 관련해가지고 보고 네.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개혁안 네, 질문했는데 이제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겸연쩍게 웃고 넘어갔는데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뭔가 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예. 원내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뭐 탄핵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또 막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거칠게 말고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할까요? 그러면 윤석열도 잘못해가 간판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판사들은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양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독립성 인정해자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이상은 조희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을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 주장입니까? 의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편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조인들 다 물어보세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아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선택하는 그 준엄한 시기에 대법원이 그것도 무죄가 된 것들을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 독립성이 있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이 그러면 사법 지금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할 힘도 없고 입법권관이 돼서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던지고 싶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국민들의 설득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대법원장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법관들도 증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재판 소원도 하고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일단락되고 좀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또 올리면은 제가 볼 땐 이거 그냥 한 달에 끝나는 논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는 것 이것들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 사법부가
지금은 반발은 집단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 법원장회의도 하고 하는 거니까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게 더 팍 하고 튀어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법부의 권한이기도 하니까 자기들 사법부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입법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헌법 체계니까. 네. 근데 현직 대법원장을 만약에 탄핵안을 올리면은요, 그 증인들은 헌법연구관하고 대법관이 되어야 할 거예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그런 걸 아마 사법부나 판사들이 용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도 동의하고 김명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지만 네. 그것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선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나름. 근데 헌법기관의 이제 대표가 뭐 중앙선관위에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이 이제 선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탄핵해야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부담이었고 대법원장은 정책 부담을 우리가 가진다. 국회의장이 뭔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보고 있겠느냐?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적 심판을 받고 사법적 단죄 이렇게 가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관용해야 할 만큼 대법원의 존재가 중요하냐? 누가 먼저 이것을 벗어 던져야 하느냐? 대법원 스스로 먼저 벗어야 던져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설득을 지켜야 되는 그 노력도 하지 않아. 그냥 가 숨어.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긴다. 그 정치적 부담 안고도 해야 될 만큼 중요하면 역사 결단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사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 주장할 때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다, 이제 대한민국 드디어 남미로 가고 이구나 할 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 저조차도 야 그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역사적 선각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던져서 이 사회가 올 걸 예상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조희대의 문제도 네. 역사적으로 필요하면 결단하고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법 왜곡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언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정철래 대표가 그때 2월 안으로 다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을 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법 왜곡죄가 실질적으로 어떤 유효하게 내지는 뭐 정말로 어떤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적용돼서 실현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엔 너무 어렵고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한 대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법 규정을 좀 정확히 정리하고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모두 합쳐서 128만 원 상당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에 가입하시는 쓰시던 휴대폰과 알뜰폰을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 가입 후에 추천한 지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4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비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철 생산의 전문 목포 경영푸드. 여기 목포 경영푸드는 우리 스픽스몰에서 정말로 고마워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식재료를 혹은 맛있는 먹을거리를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가성비로 제공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제철 숭어회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문 즉시 작업하는 찰지고 달콤한 제철 숭어회 400g 더하기
초장 그리고 와사비 간장이 22,900원에 제공됩니다. 스픽스몰 들어가시면 여러 좋은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한번 주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또 따끔한 말과 좋은 말 같이 해주셨는데요. 김지호 대변인 오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너무 반갑고. 크게 말씀하세요. 자신감 있게. 아니 이제 이 노영희 변호사님이 진행할 때 동접자가 엄청 많네요. 네. 옛날에 매주 출연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몰랐는데 네. 요새 선거에 출마하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너무 그립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단체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번 주 토요일 2월 28일 오후 2시에 서현동 풍림아이언에서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후원의 사무실 개소식을 놉니다. 스픽스 팬분들 환영하니까 그냥 많이 와주셔서 저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2월 28일 2시에 가려고 예. 하는데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2시간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들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후원의 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2월 28일 내일 모레 토요일 2시이고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풍림 아이온 플러스 예. 3층 라운지 카페. 예.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에 있군요. 예. 네, 전화번호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문의하실 분 하시고요. 유튜브에는 출연하셔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야, 저걸 띄워주는 참 스픽스는 김지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다른 후보들은 저렇게 띄워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아이, 알아주십시오. 그럼요. 예. 네, 조한유님이 김지현이 성남시 어디 나오나요 물어보셨는데 성남시장으로 예비합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지현 대변인이 정말 속 시원하게 여러 방송 라디오를 이제 출연하시면서 또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같이 정말 대차게 잘 맞서서 본인 주장과 민주당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응원을 해주셔야 또 저분도 기가 살고 힘이 살고 합니다. 많이들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 더 이상 분란은 없다.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시끄러울 뿐이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분란 같은 걸 내보내지 말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쪽에 좋은 점 이쪽에 좋은 점 다 말씀드렸을 뿐이고 각각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앵간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오늘 좀 농담 삼아 말했는데요. 이제 그만 싸우시고 내지는 본인들 의견 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하시고 서로 좀 도와가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한 대표도 한 말씀 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의 편이다. 네. 반드시 이겨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요.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